예, 혹시 증인들 중에 아까 부탁드렸는데 안 계십니까? 예,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PPT 띄워주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이 부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제 현재 한 105%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105% 하다가 지금 예, 101%가 내려갔습니다. 101.7%까지 내려갔고 최근에 7, 8, 9월 이렇게 그 은행 부채, 가계 부채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에 좀 빠른 속도로 늘어간 측면이 있고요. 아니 두 번째 우리나라 특징은 가계 이제 부채가 갖는 주담대가 특징이 뭐냐? 가계 부채의 속성의 특징이 뭐냐 그거예요. 예, 그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예. 특징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늘어났던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주담대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고신용자라든지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소득 차주 중심의 대출 이 부분하고 만기 시 상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쟁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를 나눴을 때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전체 인구의 30% 미만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10분위는 한 75%가 대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의 비중이 53.7%로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문제점이 이 교역제에 대한 신용 부분을 계속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가계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 확대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저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가장 뭐 약점이랄까 나쁜 점이랄까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가계부채가 높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기 성장세를 위축시키는 면도 있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는 이제 거시경제 건전성을 조금 훼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산업별로 실질 부가가치가 보면은 전문가에나 전기 장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실질 부가가치 높지 않은데 이 대출 집중도에 보면 부동산이 타 업종에 대해서 2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채를 보유한 가구와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2017년에서 22년도에 자산 증가를 봐도 부채를 신규로 차입한 가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상회한 국가들이 이 밑으로 떨어뜨릴 이렇게 100% 미만까지 하락시키는 기간들을 보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경우 18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실물 자산 비중이 높아가지고 지금 가정을 하면 GDP 성장률 4%로 보고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을 3%로 가정했을 때 2039년에 한 90%로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고 오래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자 수익에 대한 은행들이 금융기관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86.8%고 영국 같은 데는 58%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도 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기업대출 연체율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가계대출은 한 2.5% 이자 수익에서 대손율을 뺀 거 순수한 이익이 2.5% 나는 반면에 기업은 한 2%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계속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되고 바젤 2를 보시면 바젤 2 규제에서 보면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험 가중치가 기업은 75고 주택담보대출은 18%이고 개인은 26입니다. 위험 가중치가.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금융기관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DSR 제도 언제 도입이 됐죠, 국장님? 예, 19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2018년도 3월에 시범 도입해서 19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주비 중도금, 예적금 담보대출, 그다음에 상용차 금융, 할부금융 이런 건 DSR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 중에서 신규 대출 중에서 DSR 규정을 받는 게 적용을 받는 비중이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신용대출의 비중이 37%고 미국은 25%에 불과합니다. 호주 21%. 이건 뭐냐면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하다면 계속 대출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세대출의 확대가 가계부채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2016년도에 전체에서 5%에 불과한 게 2022년 9월에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늘어난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빠르다는 거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계부처랑 고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부총리께 질의를 안 하고요. 실무국장한테 질문한 이유는 국장이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전문가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고 보고요.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관계부처하고 얘기해 보겠다.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중에서 한국은행의 이 가계부채 증가 관련한 이슈노트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본 직원이 한 명도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적인 국장의 질의 답변도 전혀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동수 의원님 질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